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다른 한국에 관련해서 보도한 것도 있지만 북한 관련 내용만 좀 전해드리는 게 시의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방문을 안 하기로 했어요.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이존 볼튼은 뭐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그 전쟁을 좋아하고 강성이고 한데 이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가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쿠바 베네수엘라 다음에는 니카라과가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존 볼튼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죠?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가고 또 엘리어트 에브람스 그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는 이미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를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러 가는데 이 존 볼튼의 경우는 3대 악의 축으로 이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이 니카라과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고 차베스라든가 피델 카스트로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이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려고 여러 번 했었죠.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 존 볼튼이 북한 문제를 한국 측, 일본 측 본인 레벨의 담당자들과 의논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겠다 하고 안 가게 됐지만 물론 하노이는 간다고 해요.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뀐 것은 없고 강성이고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은근히 지금 자신의 그런 생각 같은 것을 행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놓도록 관철을 한다는 뜻에서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불이 베네수엘라가 뭐 브라질 국경에서 사람들까지 숨지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부통령과 함께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베네수엘라나 이 남미 쪽에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사실 했었고 그리고 쿠데타도 지원을 했었고요.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남미 안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 나라가 더 많아요. 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니카라과, 파나마, 그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베네수엘라죠. 그리고 또 아래로 브라질, 뭐 파라과이, 뭐 우루과이, 뭐 아르헨티나, 뭐 또 좀 왼쪽 위로 올라가면 뭐 칠레, 페루 이런 나라에 미국이 다 개입을 했었고 그 개입을 한 것이 과거에 존 볼튼도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는 엘리어트 에브라함이라고 신보수주의거든요. 네오콘인데 이 사람 이란 콘트라 스캔들로 전에 유죄 판결까지 받고 나중에 다른 대통령이 사면까지 해줬는데 이번에 의회 하원에서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막대 먹은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청문회를 하는 여성 의원이 여성이고 또 머리에 스카프를 쓴 종교도 본인과 다르고 젊고 초선 의원이고 하다고 미네소타 출신이요. 얼마나 건방지게 구는지 정말로 아무런 이슈하고 상관없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냥 말 대답할 때도 일부러 뒤로 이렇게 기대고요. 그리고 의원의 질문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하고 화내고 이게 보통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태도를 여러분께서 보셨더라면 정말 누구라도 그 사람의 엘리어트 에브라함에게 호감을 가질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미국 특별 대사로 존 볼튼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 일을 하고 있고 볼튼은 베네수엘라 사태도 본인의 지금 뜻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북한 이슈도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보다도 아무튼 본인의 뜻을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다음에 쭉 펼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그래서 글쎄요. 한국과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 것이 볼튼이 안 간다고 해서
뭐 한국이나 북한 측에 좋을까 좋지 않을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회담도 지난번 회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감이잖아요. 그때 그 현장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현장에는 있으니까, 이 회담을 하는 현장에는 마이크 폼페오가 있으니까 아주 대단한 그 치명타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안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을. 미국과 한국 언론이 동시에 보도하는 게 지금 앤드류 김 전 그 CIA의 한국 그 부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 앤드류 김 씨가 은퇴하고 나서 스탠퍼드 대학교요. 국가주에 그 신교육 교수가 있는 신교육 교수가 그런 것을 많이 어레인지를 하죠. 해서 이제 앤드류 김이 그곳에서 뭐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기사는 길어요. 앞뒤말 다 빼고 앞뒤말 다 알려진 것이고 다 아는 것이고 빼면 딱 한 문장, 문장으로 따지면 뭐 두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들을 게 남거든요. 앤드류 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을 방문을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회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한국말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김정은이 문제는 이 핵을 포기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선 정보국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연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포기 분명히 할 거야 라는 분보다는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앤드류 김이 얘기하기를 이번 회담은 1차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잘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핵화를 정말 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것. 이게 이제 딱 한마디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원한다. 나도 아빠인데, 나도 남편이다. 나도 자녀가 있고 차일드라고 안 하고 그 칠드런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보면은 내 자녀가 핵 문제를 평생 숙제로 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아빠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이 되고, 본인 인생도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겠죠. 자유의 바람을 12년 동안이나 스위스에서 쏘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해되고요.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12년을 살아서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민주적인 그 자유분방하고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마음과 머릿속에 들어갔어도 또 반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핏줄이고 여러 가지 의무감과 그 교육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 이후에도 아들이 4대째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을 기획을 하고 있구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얘기한 것이 100% 진실이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한 것. 이게 이제 이 정도가 그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존 볼튼이 하노이에 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지금 뭐 비건이잖아요. 스티븐 비건. 특별 그 대사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55살이고 포드에서 국제부문 뭐 부사장인가로 일하기 전에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의회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많이 했고 가장 도드라졌던 건 세라 페일린이 부통령에 나온다고 할 때 세라 페일린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속성 과외 같은 것을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그걸로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다 싶지만 세라 페일린이 그 당시에 스티브 비건에게 받았던 과외 수업 같은 것은 주로 러시아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러시아 스페셜리스트지 북한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그 정도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스페셜리스트니까 러시아와 북한과도 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죠. 특히 이제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 같은 경우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가장 그 정말 우러러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학교에 있잖아요. 앤드류 김은 물론 그
신기욱 교수가 예를 들어 주선을 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그프리트 헥터도 스탠포드에 있고 앤드류 김도 지금 스탠포드에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해주지 나쁘게 말해주겠어요? 그 만나봤대요. 스티븐 비건을 당연히 만났겠죠. 같은 학교에 지금은 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지금 미국이 빨리 배우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통달하고 겪어보고 또 겪어보고 이런저런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북한에게 진실껏 대하고 이렇게 다뤄야지 되겠구나 하는 것에 달인이 필요한 시기지 퀵 러너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이 스티브 비건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인사성 발언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모든 언론들이 왜 그렇게 뭐를 타고 가는 거에 목매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러시아에서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그 북한에서 열차는 출발했다고 하고 그 열차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어쩌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열차가 오고 뭐 중간까지 왔다가 중국에 와서 또 비행기를 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서 또 중국에서 하노이까지로 쭉 가고 그게 이제 한 2,7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이틀하고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쭉 동선으로 노선으로 보면서 그 경제 발전의 흐름 같은 것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빈 열차일 것이다. 돌아갈 때 하노이에서 북한으로 그때 중간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열차로 가던 비행기로 가던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것은 그 내용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계속 일해 왔었던 그 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지금 김혁철이 새로운 인물이다 하고 미국의 어떤 뭐 스웨덴 대사를 하다가 그렇게 왔으니까 별로 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안심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너무나 꼼꼼하게 그 준비와 수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젊은 사람을 뭐 40대 말 앞에 내놨지만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팀의 말을 믿지 않는데 게다 대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은 뭐 또 노벨상 얘기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주한미군을 축소를 하다 하면 어떡하나? 철군을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고요. 철군이 그렇게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몇천 명만 철군하더라도 군인들 있죠. 뭐 장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뭐 그렇게 오랜 동안 주둔하는 뭐 5년, 10년, 뭐 3년, 2년 이렇게 주둔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 중단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해서 걱정된다는 거고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줄인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요. 종전 문제도 종전하게 되면 또 군사훈련 그만두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뭐 너무 중국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수 쪽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모든 달걀을 다 한 바구니, 트럼프라는 바구니에 담아놓은 사람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게 어제 그 뉴욕타임스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북한의 경우는 지금 중국과도 사이를 개선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굉장히 사이 좋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고 하니까 입지가 좀 나은 편이고 만약에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이 별 내용 없이 잘못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곤란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공화당이 왜 그 코끼리 공화당이 무슨 타조처럼 모래 속에 얼굴 팍 박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대통령 올쏘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야 회담 끝나고 와서도 대성공이었다고 할 테고요.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얘기 많이 하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뭐 탄도미사일, 미국에 날라오는 그것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미국 언론이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위기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다 하겠다는 것을 지금은 as long as there is no 무슨 무슨 테스트하는 그런 게 없다면, 북한의 테스트가 없다면, no test라면, as long as there is no test라면, 그러면 no rush, 정말 whatsoever,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에 했었던 말과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것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전히 이 노벨상 문제는 오늘이 지금 미국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나 노벨상 받게 추천서 써라. 북한이 테스트하지 않았느냐. 일본 쪽으로. 이런 얘기한 것은 계속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을 어떤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헤라클레스적인 아주 스트레스도 많고 하는 회담을 노련한 북한 사람들, 김정은을 포함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그랬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나에게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이런 팩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아무 때나 자주 하고 그리고는 또 말을 바꾸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경우도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파괴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변 핵시설 자체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니까요. 물론 세 군데의 원자로가 있지만 이 영변은 특히 플루토늄 소스고 또 트리튬 소스, 트리튬 같은 것이 있어요. 또 고농축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이제 작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영변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하면은 동창리와 함께요. 이건 아주 큰 것이고 그리고 성공하려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거 돌아오고 리스트 같은 것도 미국에 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조차도 낙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실제로 낙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낙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동전은 또 만들었네요. 이 동전 몇 번째죠? 2번째인가요? 그런가요? 보니까 $100짜리 기념주한 거예요. 2회 평화회담 이렇게 한국말로도 써 있던데 그리고는 뒷면인 것 같은데 맨 왼쪽에 가운데 왼쪽에 성조기 한국기 북한기가 있고 그리고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고요. 영어로는 앞에는 평화를 향한 보험이라고 썼던가요? Insurance for Peace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이미 팔고 있답니다. 한 개의 이 동전이 $100짜리인데요. 1000개만 한정판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싱가포르 회담 열리기 전에 동전부터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안 열린다고 중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나중에 회담이 열려서 그나마 다행이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 자체가 큰 게 한번 크게 질러 놓고 그리고는 이제 깎아주면서 흥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크게 지르는 것도 없이 이번에 아주 알아서 척척척척 깎아주니까 그리고는 이제 장사 잘하고 왔다 하고 선전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보도를 하고요. 또 이제 특히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 물러나가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철군을 시켜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 또 레이티스트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한국에 요즘에 이렇게 제가 한국 방송이나 신문을 읽고 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미국 언론들 그 리뷰하고 분석하고 하기도 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어떤 때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정세현 전 장관이 실제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세현 전 장관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일단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루게 해야지 된다는 그 목표로 많이 미화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화하고 이슈에 대해서도 좋게 해석을 하고 하는데 정세현 전 장관이 이번 주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연락사무소 설치가 이게 이제 일종의 콜렉션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사무소 그 설치의 경우는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94년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됐느냐. 그게 북한이 취소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때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정세현 장관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 본인이 수사를 했거나 담당자가 아니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요즘 한국에 너무 팟캐스트들도 많고, 이건 정규 방송 시간에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팟캐스트도 많고, 여기저기 너무나 자극적인 그런 그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곳에 출연을 하고 그 나와 있는 청중이라든가 진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비유도 맞추고 그때 또 반응이 항상 현장에 가면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자극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락사무소가 그 빌 클린턴 시대에 뭐 제네바 협상 있었고 되려고 하다가 안 됐던 이유가 미군의 그 헬기가 북한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그게 말하자면 자작극이라는 얘기예요. 자작극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아니 연락사무소까지 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그동안 그 당시에 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작한 조작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군 헬기가 2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21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왔고 북한이 뭐 13일인가 옥류하고 있다 풀어줬잖아요. 나머지 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숨졌는데 이게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미국에서 북한과 외교 그 연락사무소 설치를 원치 않는 군부에서 그런 것을 자작을 했다는 건데 사람 생명을 죽여가면서 했다는 얘기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94년도 그 당시에 그 모든 보도 그리고 사실 그 오피서가 그 Chief Warrant Officer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뭐 부르는 계급이 있더군요. 계급이 있는데 아무튼 그 바비 홀이에요. 그 오피서 바비 홀이 나중에 와서 다 국방부에도 얘기를 했고 미국에 뭐 인터뷰도 다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정세현 장관은 미국이 일부러 싫어했기 때문에 사건을 저질러서 북한 화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연락사무소 설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의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면 본인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처음에 그때가 이제 막 12월 17일이었는데 막 눈도 오고 해서 잘 안 보였대요.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본인도 이 사람도 29살이지만 비행 경력은 많지만 그 DMZ에서는 10시간 정도 11시간 조금 못 채운 그 정도의 경력만 있어서 이제 숨진 사람 또 다른 그 Chief Warrant Officer를 같이 타고 말하자면 트레이닝을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것을 시키는 거죠. 그 지역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familiar with DMZ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리콥터요. OH 그 50A 그 스카우트 헬리콥터를 타고 아침 10시 2분이었는데 그 94년도 그 12월
7일에 그랬는데 95년이었던가요? 94년이었던가요? 아무튼요. 그랬는데 9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뭔가가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한 40분 정도를 그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비행을 하고 그 본인들은 비행하면서 어디에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사우스 코리아의 체크포인트 84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84 인근이다 했는데 그게 사우스 코리아의 체크포인트 84가 아니라 이미 그 체크포인트에서는 10마일이나 떨어져서 북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5마일 이상을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세현 장관은 이걸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북한 안으로 5마일을 들어갔으니까 북한에서는 그것을 보고 헬기니까는 격추를 시켰죠. 낮은 고도로 갔을 테고요. 격추를 시켜서 격추가 되면서 격추될 때 이 나중에 바비 홀이 그 증언을 하는데 같이 있었던 숨진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워런트 오피서가 나는 맞았어 하면서 그 비행기가 격추가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확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나고 본인은 안 다쳤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미국 국방부에 와서 얘기할 때 그 전에 미국의 국방부에 오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겠죠. 조사를 받고 북한에서 썼던 그 조서에는 그게 뭐 숨졌다, 뭐 추락하면서 숨졌다, 그 동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미국에 와서는 그 불이 막 나고 있었고 본인이 그 동료를 거기서 이제 끌어냈고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북한군이 다가와서 우리 빨리 저 구해달라 했을 때 북한군이 얼른 가서 또 뭐 구해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빌 리처슨, 뉴멕시코의 빌 리처슨이 북한에 가 있었거든요. 제네바 협약 이래서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잘 얘기가 되고 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의 뭐 인권 실태를 파악한다. 요즘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뭐 2박 3일인가 일정으로 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한 명은 숨지고 바비 홀은 억류되고 하니까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빌 리처슨에게 더 거기에 머물러라 해서 더 머물고 나중에 이 바비 홀도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건데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 바비 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눈이 많이 온 것뿐만이 아니라 뭐 내비게이션이 뭐 제대로 작동을 당연히 뭐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숨지고 나서 이름 나오네요. 데이빗 마이클 그 힐먼 이 사람은 이제 그 숨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튼 지내다 보면 비무장지대에서 아니면 또 그 바다를 통해서 때로는 뭐 남한 측이 때로는 북한 측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비슷한 시점에 북한의 군인이 2명이 뭐 물로 떠내려와서 남한 쪽에서 보내주기도 북한으로 올려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실수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실수다 하고 이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장치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세현 전 장관이 이거는 그 연락사무소 설치하지 않으려고 국방부에서 꾸민 일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I don't know. 제가 당시에 조사한 사람도 아니고 비행기 전문가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터를 제가 이렇게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미국에서 국민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국민이 죽고 그리고 비행기가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해서 추락을 해서 비행기에 대한 그 헬기에 대한 손실도 있고 그런 손해배상과 국군의 그 룰이 있잖아요. 국군이 아니라 미군의 룰을 다 어기고 아니 국방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연락사무소를 못 만들게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취재 기자들도 있고 국방부의 조사팀도 있고 또 심지어 이 바비홀도 있는데 그게 가만히 그 정세현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정세현 전 장관이 그 말을 할 때 뭔가 본인은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에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전에 장관까지 했던 분이 방송에서 나가서 이걸 이렇다 하고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놀랐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실 검증과 상관없이 그 말을 믿잖아요. 이런 모든 태도가 무조건 이 북한과 그 미국과의 회담이나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문재인 행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그 무리한 말들을 한다. 절대로 이 말을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이 아무런 관계자도 아니면서 할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짧게 1, 2분 정도의 그냥 그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어요. 제가 뭐 정세현 전 장관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너무나 자극적인 쪽으로 가면서 어른이 돼야지만 될 만한 사람들, 때로는 이 얘기를 내가 속한 이 집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한 집단에서 더 좋아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면서 진실을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어른들이,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 나이 많다는 게 죄는 아니라 저도 나이 많거든요. 그런 어른들조차도 굉장히 부와 뇌동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아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가벼워서 걱정이다.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이런 걱정과 정세현 장관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가벼워요. 실제로 많이 가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지 되는 본인들의 어떤 그 레가시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늘 트럼프 대통령 훌륭하다 하지만 저는 박지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생각한다고 확신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으신 한국 분들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너무 가볍게 촐싹거리게 말하지 말고 좀 그 진실에 기반을 해서 신중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좀 위험 수위까지 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나 그렇다고 뭐 이제 와서 뭐 뒤집는다던가 지운다던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왠지 비겁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출된 거죠. 자극성에. 이 정도 전에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인기가 있어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용기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비겁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세현 전 장관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영향력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에 분명히 저분들이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제가 제 몸보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서 비겁한 혜신이가 되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